한때 하루 최대 50만 명이 들끓던 동대문에 결국 월세 영원, 점포까지 등장했습니다. 거액의 권리금을 얹고도 들어가기 힘들었던 자리지만 이제는 관리비만 내고 쓰라고 해도 들어오겠다는 상인이 없습니다. 새벽 2시에도 사람을 밀치며 지나가야 했던 복도에는 불 꺼진 간판과 붓게 닫힌 셔터만 끝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사람만 다시 몰리면 동대문도 예전처럼 살아날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거리를 채웠고 카드 결제도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돌아왔는데 이곳에 다시 돈을 걸겠다는 상인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동대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때 모두가 탐내던 자리가 왜 이제는 월세를 없애도 아무도 선뜻 들어오지 않는 곳이 된 걸까요? 동대문에 늘어선 빈 점포만 봐서는 지금 벌어진 몰락을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곳은 애초에 옷을 진열해 파는 평범한 시장이 아니었어요. 전국의 유행을 밤새 찍어내고 해가 뜨기도 전에 전국으로 쏟아내던 거대한 생산 기계였습니다. 모든 공정을 지휘하는 대기업도 옷 한 벌을 통째로 완성하는 초대형 공장도 없었습니다. 대신 원단 가게와 재단소, 봉제 공장과 부자재 점포, 도매상과 용달차가 불과 몇 킬로미터 안에 거미줄처럼 엉켜 있었어요. 사장고 달랐고 장부도 따로였지만 옷 하나가 터지는 순간 시장 전체가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단이 쏟아지고 재단기가 굉음을 냈으며 밤새 뜯고 고친 상품은 다음날 곧바로 매장에 걸렸습니다. 다른 업체가 회의실에 모일 때 동대문은 이미 수천 벌을 찍어 전국으로 날려보냈고 기획부터 생산과 유통까지 이르면 단 2, 3일이면 끝났습니다. 여기에 밀리오레와 두타까지 올라서자 지방 소매상과 해외 바이어, 10대 소비자와 외국인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려들었고 새벽 3시에도 에스컬레이터 앞에는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지방 옷가게가 동대문에서 단 하루만 늦어도 다음 주 유행은 이미 경쟁자 매장을 뒤덮고 있었어요. 도매상 약 2만 5천 곳. 한때 연간 도매거래 규모만 15조 원 이상으로 추산됐던 동대문은 전국의 옷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절대적인 관문이었습니다. 이곳을 거치지 않고서는 다음 유행도, 다음 장사도 잡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거대한 시장이 무너지기 직전 밤마다 전국의 유행을 실어 나르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나둘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게 줄어든 사람들 중 하나는 새벽마다 지방버스에서 내려 캐리어와 장부를 들고 복도로 뛰어들던 사입업자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옷을 사러 온 손님이 아니었어요. 오늘 밤 이들이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며칠 뒤 부산과 대구, 광주의 옷가게에 어떤 상품이 걸릴지가 결정됐습니다. 늦게 도착하면 인기 상품을 빼앗겼고 한 점포에서 물량을 못 구하면 건물과 골목을 옮겨다니며 같은 옷을 찾아야 했습니다. 첫 차가 뜨기 전까지 주문을 끝내지 못하면 다음 일주일 장사를 경쟁자에게 통째로 내줄 수도 있었습니다. 붕괴의 첫 신호는 폐업 공고보다 먼저 밤버스와 복도에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발주가 퍼지자 지방 소매상들은 신상품 사진과 가격을 휴대전화로 확인하고 곧바로 주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밤새 점포를 돌며 첫 차와 싸울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도매상들은 복도가 비어도 주문만 들어오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문이 화면으로 옮겨간 순간 동대문은 손님만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점포를 돌며 상품을 고르고 물량을 묶어 전국으로 흘려보내던 거래의 중심까지 잃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외국인 고객이 동대문 상인 매출의 30에서 40%를 차지할 만큼 관광객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옷 한두 벌을 사는 관광객과 매일 수백 장씩 지방 매장으로 보내는 사입업자는 시장에서 맡은 역할부터 달랐어요. 여기서 더 이상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복도는 비어가는데 동대문에서 생산된 옷의 주문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품은 온라인에서 수천 장씩 팔려나갔습니다. 시장에서 손님만 사라졌을 뿐 생산은 계속됐어요. 같은 작업장에서 나온 옷도 어느 화면에 걸리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렸습니다. 이름 없는 도매점에 걸리면 평범한 보세 옷이었지만 인플루언서가 입으면 품절 상품이 됐고 온라인 브랜드가 라벨을 붙이면 자체 제작 신상품으로 팔렸습니다. 플랫폼 첫 화면에 노출된 순간 주문은 수백 장, 수천 장씩 폭발했습니다.
공장에서는 납기를 맞추려고 밤새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옷은 동대문이 만들었고 주문도 동대문 공장으로 쏟아졌어요. 정작 돈이 쌓이는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댓글과 회원 정보, 구매 기록과 재구매 데이터는 모두 소비자 접점을 가진 판매자가 가져갔습니다. 상품이 성공하면 온라인 브랜드의 이름값이 올라갔고 주문이 끝나면 공장에는 다음 일감을 기다리는 재봉틀만 남았습니다. 반대로 유행이 빗나가면 남은 원단과 미수금, 급하게 늘린 인건비는 생산 현장이 뒤집어섰습니다. 성공의 과실은 화면이 가져가고 실패의 비용은 골목이 떠안았습니다. 동대문은 대박 상품을 만들면서도 배박의 주인이 되지 못한 거예요. 온라인 판매자에게 넘어간 주도권을 되찾을 방법은 간단해 보였습니다. 동대문도 직접 온라인으로 나가면 됐어요. 도매상들은 상품 사진을 찍어 올렸고 일부 상인은 쇼핑몰을 열었으며 건물마다 주문과 배송을 하나로 묶겠다는 계획도 쏟아졌습니다. 온라인 채널만 열면 사라진 거래처와 새벽 시장의 속도를 한꺼번에 되찾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어요. 주문은 실제로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결제 버튼이 눌린 다음부터였어요. 주문서에는 같은 검은 원피스 10장이 찍혀 있었지만 어느 점포에서는 17번 상품이었고 다른 점포에서는 여름 신상으로 불렸습니다. 재고가 남았는지 확인하려면 다시 전화를 돌려야 했고 여러 건물에서 옷을 모은 뒤 사람이 직접 수량과 주문서를 맞춰야 했습니다. 온라인 주문 한 건을 끝내기 위해 새벽 시장의 발품이 그대로 반복된 거예요. 동대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옷을 만들었지만 수천 개 업체를 하나의 주문망으로 묶을 공통 규칙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주문 창구는 생겼어도 그 뒤의 시장은 여전히 따로 움직였어요. 그 연결을 정비하는 사이 더 되돌리기 어려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실제 옷을 만들어주던 생산업체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본계는 화려한 쇼핑몰이 아니라 간판도 제대로 없는 작은 작업장에서 먼저 시작됐어요. 온라인에서 대량 주문이 터지는 상품이 있어도 모든 작업장에 꾸준한 일감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소 소량 주문으로 버티던 영세 공정업체들은 일감이 끊기는 순간 버틸 여력이 없었습니다. 직원 서너 명으로 버티던 재단소와 봉제 공장, 단추와 마감 작업을 맡던 공정업체의 불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2023년 실태조사에서 의류봉제업체의 84.1%가 직원 4명 이하인 영세 사업장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곳이 사라지면 사업체 하나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 샘플을 고쳐줄 기술, 새벽까지 단추를 달아줄 사람, 갑자기 터진 수백 벌을 받아줄 생산칸 하나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봉제 공장 몇 곳이 사라져도 남은 업체에 맡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주문이 몰릴 때 공정 하나만 비어도 전체 납기가 흔들렸습니다. 원단과 주문이 준비돼 있어도 재단과 봉제, 단추와 마감 가운데 한 업체의 일정이 차면 다음 공정이 멈췄습니다. 과거에는 가까운 골목 안에서 빠르게 해결되던 일이 업체를 찾고 일정을 맞추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패션 유행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팔아야 할 옷이 며칠만 늦어져도 소비자는 이미 다른 상품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이르면 2, 3일 안에 움직이던 동대문의 시계가 공정 하나가 막힐 때마다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납기 불확실성이 커지면 거래처는 다른 공급처를 찾았고 일감이 줄어든 생산업체는 더 버티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옷을 만들던 공장뿐 아니라 물건을 팔던 도매점까지 하나둘 셔터를 내렸습니다. 2022년에는 동대문 상권의 약 2만 5천 개 점포 가운데 1만 개가 비어있다는 추산까지 나왔습니다. 무려 10곳 중 4곳이 공실이었던 셈입니다. 그제야 건물주들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조건을 꺼냈습니다.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물론 건물주가 자선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월세를 포기하더라도 관리비를 받고 점포에 불을 켜두는 편이 빈 점포가 늘어나 건물 전체가 죽는 것보다 손해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빈 점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월세만 영원일 뿐 문을 여는 순간 관리비와 직원 월급이 나갔고 매대에는 팔릴지 모르는 옷부터 채워야 했어요. 무엇보다 도매거래와 유동인구가 약해진 복도에서는 임대료를 없앤다고 매출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거액의 권리금까지 얹어야 점포를 구할 수 있었지만
이제 공짜에 가까운 점포조차 기회보다 손실 위험으로 먼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셔터 하나가 내려갈 때마다 공실은 상권 전체에 이 건물은 끝났다는 신호가 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줄고 남은 점포의 매출도 흔들렸습니다. 새로 들어오려는 상인은 임대료보다 먼저 줄지어 내려온 셔터를 봤습니다. 결국 동대문의 빈 점포는 임대료가 비싸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재단소가 급한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지, 어떤 봉제 공장이 새벽까지 작업할 수 있는지, 어느 도매상이 다음 유행을 먼저 알아보는지, 수십 년 동안 사람들 사이에 쌓였던 감각과 신뢰가 먼저 사라진 결과였습니다. 이 경험은 장부에도 남지 않았고 온라인 시스템에도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다시 거리를 채우고 건물에 불이 켜져도 과거의 동대문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빈 점포는 다시 채울 수 있지만 흩어진 기술자와 거래처를 다시 묶어 예전의 속도로 움직이게 만드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한때 동대문은 수천 명이 밤새 서로의 빈틈을 메우며 움직이던 거대한 시계였습니다. 지금 월세 영원 점포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불경기가 아닙니다. 건물과 점포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시계를 움직이던 사람과 신뢰는 이미 흩어졌습니다. 동대문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기억하던 방식의 동대문은 이미 끝났는지도 모릅니다. 한때 하루 최대 50만 명이 들끓던 동대문에 결국 월세 영원, 점포까지 등장했습니다. 거액의 권리금을 얹고도 들어가기 힘들었던 자리지만 이제는 관리비만 내고 쓰라고 해도 들어오겠다는 상인이 없습니다. 새벽 2시에도 사람을 밀치며 지나가야 했던 복도에는 불 꺼진 간판과 붓게 닫힌 셔터만 끝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사람만 다시 몰리면 동대문도 예전처럼 살아날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거리를 채웠고 카드 결제도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돌아왔는데 이곳에 다시 돈을 걸겠다는 상인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동대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때 모두가 탐내던 자리가 왜 이제는 월세를 없애도 아무도 선뜻 들어오지 않는 곳이 된 걸까요? 동대문에 늘어선 빈 점포만 봐서는 지금 벌어진 몰락을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곳은 애초에 옷을 진열해 파는 평범한 시장이 아니었어요. 전국의 유행을 밤새 찍어내고 해가 뜨기도 전에 전국으로 쏟아내던 거대한 생산 기계였습니다. 모든 공정을 지휘하는 대기업도 옷 한 벌을 통째로 완성하는 초대형 공장도 없었습니다. 대신 원단 가게와 재단소, 봉제 공장과 부자재 점포, 도매상과 용달차가 불과 몇 킬로미터 안에 거미줄처럼 엉켜 있었어요. 사장고 달랐고 장부도 따로였지만 옷 하나가 터지는 순간 시장 전체가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단이 쏟아지고 재단기가 굉음을 냈으며 밤새 뜯고 고친 상품은 다음날 곧바로 매장에 걸렸습니다. 다른 업체가 회의실에 모일 때 동대문은 이미 수천 벌을 찍어 전국으로 날려보냈고 기획부터 생산과 유통까지 이르면 단 2, 3일이면 끝났습니다. 여기에 밀리오레와 두타까지 올라서자 지방 소매상과 해외 바이어, 10대 소비자와 외국인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려들었고 새벽 3시에도 에스컬레이터 앞에는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지방 옷가게가 동대문에서 단 하루만 늦어도 다음 주 유행은 이미 경쟁자 매장을 뒤덮고 있었어요. 도매상 약 2만 5천 곳. 한때 연간 도매 거래 규모만 15조 원 이상으로 추산됐던 동대문은 전국의 옷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절대적인 관문이었습니다. 이곳을 거치지 않고서는 다음 유행도, 다음 장사도 잡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거대한 시장이 무너지기 직전 밤마다 전국의 유행을 실어 나르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나둘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게 줄어든 사람들 중 하나는 새벽마다 지방버스에서 내려 캐리어와 장부를 들고 복도로 뛰어들던 사입업자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옷을 사러 온 손님이 아니었어요. 오늘 밤 이들이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며칠 뒤 부산과 대구, 광주의 옷가게에 어떤 상품이 걸릴지가 결정됐습니다. 늦게 도착하면 인기 상품을 빼앗겼고 한 점포에서 물량을 못 구하면 건물과 골목을 옮겨다니며 같은 옷을 찾아야 했습니다. 첫 차가 뜨기 전까지 주문을 끝내지 못하면 다음 일주일 장사를 경쟁자에게 통째로 내줄 수도 있었습니다. 붕괴의 첫 신호는 폐업 공고보다 먼저 밤버스와 복도에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발주가 퍼지자 지방 소매상들은 신상품 사진과 가격을 휴대전화로 확인하고 곧바로 주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밤새 점포를 돌며 첫 차와 싸울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도매상들은 복도가 비어도 주문만 들어오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문이 화면으로 옮겨간 순간 동대문은 손님만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점포를 돌며 상품을 고르고 물량을 묶어 전국으로 흘려보내던 거래의 중심까지 잃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외국인 고객이 동대문 상인 매출의 30에서 40%를 차지할 만큼 관광객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옷 한두 벌을 사는 관광객과 매일 수백 장씩 지방 매장으로 보내는 사입업자는 시장에서 맡은 역할부터 달랐어요. 여기서 더 이상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복도는 비어가는데 동대문에서 생산된 옷의 주문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품은 온라인에서 수천 장씩 팔려나갔습니다. 시장에서 손님만 사라졌을 뿐 생산은 계속됐어요. 같은 작업장에서 나온 옷도 어느 화면에 걸리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렸습니다. 이름 없는 도매점에 걸리면 평범한 보세 옷이었지만 인플루언서가 입으면 품절 상품이 됐고 온라인 브랜드가 라벨을 붙이면 자체 제작 신상품으로 팔렸습니다. 플랫폼 첫 화면에 노출된 순간 주문은 수백 장, 수천 장씩 폭발했습니다. 공장에서는 납기를 맞추려고 밤새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옷은 동대문이 만들었고 주문도 동대문 공장으로 쏟아졌어요. 정작 돈이 쌓이는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댓글과 회원 정보, 구매 기록과 재구매 데이터는 모두 소비자 접점을 가진 판매자가 가져갔습니다. 상품이 성공하면 온라인 브랜드의 이름값이 올라갔고 주문이 끝나면 공장에는 다음 일감을 기다리는 재봉틀만 남았습니다. 반대로 유행이 빗나가면 남은 원단과 미수금, 급하게 늘린 인건비는 생산 현장이 뒤집어섰습니다. 성공의 과실은 화면이 가져가고 실패의 비용은 골목이 떠안았습니다. 동대문은 대박 상품을 만들면서도 배박의 주인이 되지 못한 거예요. 온라인 판매자에게 넘어간 주도권을 되찾을 방법은 간단해 보였습니다. 동대문도 직접 온라인으로 나가면 됐어요. 도매상들은 상품 사진을 찍어 올렸고 일부 상인은 쇼핑몰을 열었으며 건물마다 주문과 배송을 하나로 묶겠다는 계획도 쏟아졌습니다. 온라인 채널만 열면 사라진 거래처와 새벽 시장의 속도를 한꺼번에 되찾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어요. 주문은 실제로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결제 버튼이 눌린 다음부터였어요. 주문서에는 같은 검은 원피스 10장이 찍혀 있었지만 어느 점포에서는 17번 상품이었고 다른 점포에서는 여름 신상으로 불렸습니다. 재고가 남았는지 확인하려면 다시 전화를 돌려야 했고 여러 건물에서 옷을 모은 뒤 사람이 직접 수량과 주문서를 맞춰야 했습니다. 온라인 주문 한 건을 끝내기 위해 새벽 시장의 발품이 그대로 반복된 거예요. 동대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옷을 만들었지만 수천 개 업체를 하나의 주문망으로 묶을 공통 규칙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주문 창구는 생겼어도 그 뒤의 시장은 여전히 따로 움직였어요. 그 연결을 정비하는 사이 더 되돌리기 어려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실제 옷을 만들어주던 생산업체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본계는 화려한 쇼핑몰이 아니라 간판도 제대로 없는 작은 작업장에서 먼저 시작됐어요. 온라인에서 대량 주문이 터지는 상품이 있어도 모든 작업장에 꾸준한 일감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소 소량 주문으로 버티던 영세 공정업체들은 일감이 끊기는 순간 버틸 여력이 없었습니다. 직원 서너 명으로 버티던 재단소와 봉제 공장, 단추와 마감 작업을 맡던 공정업체의 불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2023년 실태조사에서 의류봉제업체의 84.1%가 직원 4명 이하인 영세 사업장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곳이 사라지면 사업체 하나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 샘플을 고쳐줄 기술, 새벽까지 단추를 달아줄 사람, 갑자기 터진 수백 벌을 받아줄 생산칸 하나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봉제 공장 몇 곳이 사라져도 남은 업체에 맡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주문이 몰릴 때 공정 하나만 비어도 전체 납기가 흔들렸습니다. 원단과 주문이 준비되어 있어도 재단과 봉제, 단추와 마감 가운데 한 업체의 일정이 차면 다음 공정이 멈췄습니다. 과거에는 가까운 골목 안에서 빠르게 해결되던 일이
업체를 찾고 일정을 맞추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패션 유행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팔아야 할 옷이 며칠만 늦어져도 소비자는 이미 다른 상품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이르면 2, 3일 안에 움직이던 동대문의 시계가 공정 하나가 막힐 때마다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납기 불확실성이 커지면 거래처는 다른 공급처를 찾았고 일감이 줄어든 생산업체는 더 버티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옷을 만들던 공장뿐 아니라 물건을 팔던 도매점까지 하나둘 셔터를 내렸습니다. 2022년에는 동대문 상권의 약 2만 5천 개 점포 가운데 1만 개가 비어있다는 추산까지 나왔습니다. 무려 10곳 중 4곳이 공실이었던 셈입니다. 그제야 건물주들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조건을 꺼냈습니다.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물론 건물주가 자선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월세를 포기하더라도 관리비를 받고 점포에 불을 켜두는 편이 빈 점포가 늘어나 건물 전체가 죽는 것보다 손해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빈 점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월세만 0원일 뿐 문을 여는 순간 관리비와 직원 월급이 나갔고 매대에는 팔릴지 모르는 옷부터 채워야 했어요. 무엇보다 도매거래와 유동인구가 약해진 복도에서는 임대료를 없앤다고 매출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거액의 권리금까지 얹어야 점포를 구할 수 있었지만 이제 공짜에 가까운 점포조차 기회보다 손실 위험으로 먼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셔터 하나가 내려갈 때마다 공실은 상권 전체에 이 건물은 끝났다는 신호가 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줄고 남은 점포의 매출도 흔들렸습니다. 새로 들어오려는 상인은 임대료보다 먼저 줄지어 내려온 셔터를 봤습니다. 결국 동대문의 빈 점포는 임대료가 비싸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재단소가 급한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지, 어떤 봉제 공장이 새벽까지 작업할 수 있는지, 어느 도매상이 다음 유행을 먼저 알아보는지, 수십 년 동안 사람들 사이에 쌓였던 감각과 신뢰가 먼저 사라진 결과였습니다. 이 경험은 장부에도 남지 않았고 온라인 시스템에도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다시 거리를 채우고 건물에 불이 켜져도 과거의 동대문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빈 점포는 다시 채울 수 있지만 흩어진 기술자와 거래처를 다시 묶어 예전의 속도로 움직이게 만드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한때 동대문은 수천 명이 밤새 서로의 빈틈을 메우며 움직이던 거대한 시계였습니다. 지금 월세 영원 점포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불경기가 아닙니다. 건물과 점포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시계를 움직이던 사람과 신뢰는 이미 흩어졌습니다. 동대문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기억하던 방식의 동대문은 이미 끝났는지도 모릅니다. 한때 하루 최대 50만 명이 들끓던 동대문에 결국 월세 영원, 점포까지 등장했습니다. 거액의 권리금을 얹고도 들어가기 힘들었던 자리지만 이제는 관리비만 내고 쓰라고 해도 들어오겠다는 상인이 없습니다. 새벽 2시에도 사람을 밀치며 지나가야 했던 복도에는 불 꺼진 간판과 붓게 닫힌 셔터만 끝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사람만 다시 몰리면 동대문도 예전처럼 살아날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거리를 채웠고 카드 결제도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돌아왔는데 이곳에 다시 돈을 걸겠다는 상인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동대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때 모두가 탐내던 자리가 왜 이제는 월세를 없애도 아무도 선뜻 들어오지 않는 곳이 된 걸까요? 동대문에 늘어선 빈 점포만 봐서는 지금 벌어진 몰락을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곳은 애초에 옷을 진열해 파는 평범한 시장이 아니었어요. 전국의 유행을 밤새 찍어내고 해가 뜨기도 전에 전국으로 쏟아내던 거대한 생산 기계였습니다. 모든 공정을 지휘하는 대기업도 옷 한 벌을 통째로 완성하는 초대형 공장도 없었습니다. 대신 원단 가게와 재단소, 봉제 공장과 부자재 점포, 도매상과 용달차가 불과 몇 킬로미터 안에 거미줄처럼 엉켜 있었어요. 사장고 달랐고 장부도 따로였지만 옷 하나가 터지는 순간 시장 전체가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단이 쏟아지고 재단기가 굉음을 냈으며 밤새 뜯고 고친 상품은 다음날 곧바로 매장에 걸렸습니다. 다른 업체가 회의실에 모일 때 동대문은 이미 수천 벌을 찍어 전국으로 날려보냈고 기획부터 생산과 유통까지 이르면 단 2, 3일이면 끝났습니다.
여기에 밀리오레와 두타까지 올라서자 지방 소매상과 해외 바이어, 10대 소비자와 외국인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려들었고 새벽 3시에도 에스컬레이터 앞에는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지방 옷가게가 동대문에서 단 하루만 늦어도 다음 주 유행은 이미 경쟁자 매장을 뒤덮고 있었어요. 도매상 약 2만 5천 곳. 한때 연간 도매 거래 규모만 15조 원 이상으로 추산됐던 동대문은 전국의 옷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절대적인 관문이었습니다. 이곳을 거치지 않고서는 다음 유행도, 다음 장사도 잡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거대한 시장이 무너지기 직전 밤마다 전국의 유행을 실어 나르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나둘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게 줄어든 사람들 중 하나는 새벽마다 지방버스에서 내려 캐리어와 장부를 들고 복도로 뛰어들던 사입업자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옷을 사러 온 손님이 아니었어요. 오늘 밤 이들이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며칠 뒤 부산과 대구, 광주의 옷가게에 어떤 상품이 걸릴지가 결정됐습니다. 늦게 도착하면 인기 상품을 빼앗겼고 한 점포에서 물량을 못 구하면 건물과 골목을 옮겨다니며 같은 옷을 찾아야 했습니다. 첫 차가 뜨기 전까지 주문을 끝내지 못하면 다음 일주일 장사를 경쟁자에게 통째로 내줄 수도 있었습니다. 붕괴의 첫 신호는 폐업 공고보다 먼저 밤버스와 복도에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발주가 퍼지자 지방 소매상들은 신상품 사진과 가격을 휴대전화로 확인하고 곧바로 주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밤새 점포를 돌며 첫 차와 싸울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도매상들은 복도가 비어도 주문만 들어오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문이 화면으로 옮겨간 순간 동대문은 손님만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점포를 돌며 상품을 고르고 물량을 묶어 전국으로 흘려보내던 거래의 중심까지 잃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외국인 고객이 동대문 상인 매출의 30에서 40%를 차지할 만큼 관광객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옷 한두 벌을 사는 관광객과 매일 수백 장씩 지방 매장으로 보내는 사입업자는 시장에서 맡은 역할부터 달랐어요. 여기서 더 이상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복도는 비어가는데 동대문에서 생산된 옷의 주문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품은 온라인에서 수천 장씩 팔려나갔습니다. 시장에서 손님만 사라졌을 뿐 생산은 계속됐어요. 같은 작업장에서 나온 옷도 어느 화면에 걸리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렸습니다. 이름 없는 도매점에 걸리면 평범한 보세 옷이었지만 인플루언서가 입으면 품절 상품이 됐고 온라인 브랜드가 라벨을 붙이면 자체 제작 신상품으로 팔렸습니다. 플랫폼 첫 화면에 노출된 순간 주문은 수백 장, 수천 장씩 폭발했습니다. 공장에서는 납기를 맞추려고 밤새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옷은 동대문이 만들었고 주문도 동대문 공장으로 쏟아졌어요. 정작 돈이 쌓이는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댓글과 회원 정보, 구매 기록과 재구매 데이터는 모두 소비자 접점을 가진 판매자가 가져갔습니다. 상품이 성공하면 온라인 브랜드의 이름값이 올라갔고 주문이 끝나면 공장에는 다음 일감을 기다리는 재봉틀만 남았습니다. 반대로 유행이 빗나가면 남은 원단과 미수금, 급하게 늘린 인건비는 생산 현장이 뒤집어섰습니다. 성공의 과실은 화면이 가져가고 실패의 비용은 골목이 떠안았습니다. 동대문은 대박 상품을 만들면서도 배박의 주인이 되지 못한 거예요. 온라인 판매자에게 넘어간 주도권을 되찾을 방법은 간단해 보였습니다. 동대문도 직접 온라인으로 나가면 됐어요. 도매상들은 상품 사진을 찍어 올렸고 일부 상인은 쇼핑몰을 열었으며 건물마다 주문과 배송을 하나로 묶겠다는 계획도 쏟아졌습니다. 온라인 채널만 열면 사라진 거래처와 새벽 시장의 속도를 한꺼번에 되찾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어요. 주문은 실제로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결제 버튼이 눌린 다음부터였어요. 주문서에는 같은 검은 원피스 10장이 찍혀 있었지만 어느 점포에서는 17번 상품이었고 다른 점포에서는 여름 신상으로 불렸습니다. 재고가 남았는지 확인하려면 다시 전화를 돌려야 했고 여러 건물에서 옷을 모은 뒤 사람이 직접 수량과 주문서를 맞춰야 했습니다. 온라인 주문 한 건을 끝내기 위해 새벽 시장의 발품이 그대로 반복된 거예요. 동대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옷을 만들었지만 수천 개 업체를 하나의 주문망으로 묶을 공통 규칙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주문 창구는 생겼어도 그 뒤의 시장은 여전히 따로 움직였어요. 그 연결을 정비하는 사이 더 되돌리기 어려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실제 옷을 만들어주던 생산업체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본계는 화려한 쇼핑몰이 아니라 간판도 제대로 없는 작은 작업장에서 먼저 시작됐어요. 온라인에서 대량 주문이 터지는 상품이 있어도 모든 작업장에 꾸준한 일감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소 소량 주문으로 버티던 영세 공정업체들은 일감이 끊기는 순간 버틸 여력이 없었습니다. 직원 서너 명으로 버티던 재단소와 봉제 공장, 단추와 마감 작업을 맡던 공정업체의 불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2023년 실태조사에서 의류봉제업체의 84.1%가 직원 4명 이하인 영세 사업장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곳이 사라지면 사업체 하나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 샘플을 고쳐줄 기술, 새벽까지 단추를 달아줄 사람, 갑자기 터진 수백 벌을 받아줄 생산칸 하나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봉제 공장 몇 곳이 사라져도 남은 업체에 맡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주문이 몰릴 때 공정 하나만 비어도 전체 납기가 흔들렸습니다. 원단과 주문이 준비돼 있어도 재단과 봉제, 단추와 마감 가운데 한 업체의 일정이 차면 다음 공정이 멈췄습니다. 과거에는 가까운 골목 안에서 빠르게 해결되던 일이 업체를 찾고 일정을 맞추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패션 유행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팔아야 할 옷이 며칠만 늦어져도 소비자는 이미 다른 상품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이르면 2, 3일 안에 움직이던 동대문의 시계가 공정 하나가 막힐 때마다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납기 불확실성이 커지면 거래처는 다른 공급처를 찾았고 일감이 줄어든 생산업체는 더 버티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옷을 만들던 공장뿐 아니라 물건을 팔던 도매점까지 하나둘 셔터를 내렸습니다. 2022년에는 동대문 상권의 약 2만 5천 개 점포 가운데 1만 개가 비어있다는 추산까지 나왔습니다. 무려 10곳 중 4곳이 공실이었던 셈입니다. 그제야 건물주들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조건을 꺼냈습니다.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물론 건물주가 자선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월세를 포기하더라도 관리비를 받고 점포에 불을 켜두는 편이 빈 점포가 늘어나 건물 전체가 죽는 것보다 손해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빈 점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월세만 0원일 뿐 문을 여는 순간 관리비와 직원 월급이 나갔고 매대에는 팔릴지 모르는 옷부터 채워야 했어요. 무엇보다 도매거래와 유동인구가 약해진 복도에서는 임대료를 없앤다고 매출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거액의 권리금까지 얹어야 점포를 구할 수 있었지만 이제 공짜에 가까운 점포조차 기회보다 손실 위험으로 먼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셔터 하나가 내려갈 때마다 공실은 상권 전체에 이 건물은 끝났다는 신호가 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줄고 남은 점포의 매출도 흔들렸습니다. 새로 들어오려는 상인은 임대료보다 먼저 줄지어 내려온 셔터를 봤습니다. 결국 동대문의 빈 점포는 임대료가 비싸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재단소가 급한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지, 어떤 봉제 공장이 새벽까지 작업할 수 있는지, 어느 도매상이 다음 유행을 먼저 알아보는지, 수십 년 동안 사람들 사이에 쌓였던 감각과 신뢰가 먼저 사라진 결과였습니다. 이 경험은 장부에도 남지 않았고 온라인 시스템에도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다시 거리를 채우고 건물에 불이 켜져도 과거의 동대문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빈 점포는 다시 채울 수 있지만 흩어진 기술자와 거래처를 다시 묶어 예전의 속도로 움직이게 만드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한때 동대문은 수천 명이 밤새 서로의 빈틈을 메우며 움직이던 거대한 시계였습니다. 지금 월세 영원 점포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불경기가 아닙니다. 건물과 점포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시계를 움직이던 사람과 신뢰는 이미 흩어졌습니다. 동대문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기억하던 방식의 동대문은 이미 끝났는지도 모릅니다. 한때 하루 최대 50만 명이 들끓던 동대문에 결국 월세 영원, 점포까지 등장했습니다. 거액의 권리금을 얹고도 들어가기 힘들었던 자리지만 이제는 관리비만 내고 쓰라고 해도 들어오겠다는 상인이 없습니다. 새벽 2시에도 사람을 밀치며 지나가야 했던 복도에는
불 꺼진 간판과 붓게 닫힌 셔터만 끝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사람만 다시 몰리면 동대문도 예전처럼 살아날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거리를 채웠고 카드 결제도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돌아왔는데 이곳에 다시 돈을 걸겠다는 상인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동대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때 모두가 탐내던 자리가 왜 이제는 월세를 없애도 아무도 선뜻 들어오지 않는 곳이 된 걸까요? 동대문에 늘어선 빈 점포만 봐서는 지금 벌어진 몰락을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곳은 애초에 옷을 진열해 파는 평범한 시장이 아니었어요. 전국의 유행을 밤새 찍어내고 해가 뜨기도 전에 전국으로 쏟아내던 거대한 생산 기계였습니다. 모든 공정을 지휘하는 대기업도 옷 한 벌을 통째로 완성하는 초대형 공장도 없었습니다. 대신 원단 가게와 재단소, 봉제 공장과 부자재 점포, 도매상과 용달차가 불과 몇 킬로미터 안에 거미줄처럼 엉켜 있었어요. 사장도 달랐고 장부도 따로였지만 옷 하나가 터지는 순간 시장 전체가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단이 쏟아지고 재단기가 굉음을 냈으며 밤새 뜯고 고친 상품은 다음날 곧바로 매장에 걸렸습니다. 다른 업체가 회의실에 모일 때 동대문은 이미 수천 벌을 찍어 전국으로 날려보냈고 기획부터 생산과 유통까지 이르면 단 2, 3일이면 끝났습니다. 여기에 밀리오레와 두타까지 올라서자 지방 소매상과 해외 바이어, 10대 소비자와 외국인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려들었고 새벽 3시에도 에스컬레이터 앞에는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지방 옷가게가 동대문에서 단 하루만 늦어도 다음 주 유행은 이미 경쟁자 매장을 뒤덮고 있었어요. 도매상 약 2만 5천 곳. 한때 연간 도매 거래 규모만 15조 원 이상으로 추산됐던 동대문은 전국의 옷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절대적인 관문이었습니다. 이곳을 거치지 않고서는 다음 유행도, 다음 장사도 잡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거대한 시장이 무너지기 직전 밤마다 전국의 유행을 실어 나르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나둘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게 줄어든 사람들 중 하나는 새벽마다 지방버스에서 내려 캐리어와 장부를 들고 복도로 뛰어들던 사입업자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옷을 사러 온 손님이 아니었어요. 오늘 밤 이들이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며칠 뒤 부산과 대구, 광주의 옷가게에 어떤 상품이 걸릴지가 결정됐습니다. 늦게 도착하면 인기 상품을 빼앗겼고 한 점포에서 물량을 못 구하면 건물과 골목을 옮겨다니며 같은 옷을 찾아야 했습니다. 첫 차가 뜨기 전까지 주문을 끝내지 못하면 다음 일주일 장사를 경쟁자에게 통째로 내줄 수도 있었습니다. 붕괴의 첫 신호는 폐업 공고보다 먼저 밤버스와 복도에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발주가 퍼지자 지방 소매상들은 신상품 사진과 가격을 휴대전화로 확인하고 곧바로 주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밤새 점포를 돌며 첫 차와 싸울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도매상들은 복도가 비어도 주문만 들어오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문이 화면으로 옮겨간 순간 동대문은 손님만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점포를 돌며 상품을 고르고 물량을 묶어 전국으로 흘려보내던 거래의 중심까지 잃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외국인 고객이 동대문 상인 매출의 30에서 40%를 차지할 만큼 관광객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옷 한두 벌을 사는 관광객과 매일 수백 장씩 지방 매장으로 보내는 사입업자는 시장에서 맡은 역할부터 달랐어요. 여기서 더 이상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복도는 비어가는데 동대문에서 생산된 옷의 주문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품은 온라인에서 수천 장씩 팔려나갔습니다. 시장에서 손님만 사라졌을 뿐 생산은 계속됐어요. 같은 작업장에서 나온 옷도 어느 화면에 걸리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렸습니다. 이름 없는 도매점에 걸리면 평범한 보세 옷이었지만 인플루언서가 입으면 품절 상품이 됐고 온라인 브랜드가 라벨을 붙이면 자체 제작 신상품으로 팔렸습니다. 플랫폼 첫 화면에 노출된 순간 주문은 수백 장, 수천 장씩 폭발했습니다. 공장에서는 납기를 맞추려고 밤새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옷은 동대문이 만들었고 주문도 동대문 공장으로 쏟아졌어요. 정작 돈이 쌓이는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댓글과 회원 정보, 구매 기록과 재구매 데이터는 모두 소비자 접점을 가진 판매자가 가져갔습니다.
상품이 성공하면 온라인 브랜드의 이름값이 올라갔고 주문이 끝나면 공장에는 다음 일감을 기다리는 재봉틀만 남았습니다. 반대로 유행이 빗나가면 남은 원단과 미수금, 급하게 늘린 인건비는 생산 현장이 뒤집어섰습니다. 성공의 과실은 화면이 가져가고 실패의 비용은 골목이 떠안았습니다. 동대문은 대박 상품을 만들면서도 대박의 주인이 되지 못한 거예요. 온라인 판매자에게 넘어간 주도권을 되찾을 방법은 간단해 보였습니다. 동대문도 직접 온라인으로 나가면 됐어요. 도매상들은 상품 사진을 찍어 올렸고 일부 상인은 쇼핑몰을 열었으며 건물마다 주문과 배송을 하나로 묶겠다는 계획도 쏟아졌습니다. 온라인 채널만 열면 사라진 거래처와 새벽 시장의 속도를 한꺼번에 되찾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어요. 주문은 실제로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결제 버튼이 눌린 다음부터였어요. 주문서에는 같은 검은 원피스 10장이 찍혀 있었지만 어느 점포에서는 17번 상품이었고 다른 점포에서는 여름 신상으로 불렸습니다. 재고가 남았는지 확인하려면 다시 전화를 돌려야 했고 여러 건물에서 옷을 모은 뒤 사람이 직접 수량과 주문서를 맞춰야 했습니다. 온라인 주문 한 건을 끝내기 위해 새벽 시장의 발품이 그대로 반복된 거예요. 동대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옷을 만들었지만 수천 개 업체를 하나의 주문방으로 묶을 공통 규칙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주문 창구는 생겼어도 그 뒤의 시장은 여전히 따로 움직였어요. 그 연결을 정비하는 사이 더 되돌리기 어려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실제 옷을 만들어주던 생산업체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본계는 화려한 쇼핑몰이 아니라 간판도 제대로 없는 작은 작업장에서 먼저 시작됐어요. 온라인에서 대량 주문이 터지는 상품이 있어도 모든 작업장에 꾸준한 일감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소 소량 주문으로 버티던 영세 공정업체들은 일감이 끊기는 순간 버틸 여력이 없었습니다. 직원 서너 명으로 버티던 재단소와 봉제 공장, 단추와 마감 작업을 맡던 공정업체의 불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2023년 실태조사에서 의류봉제업체의 84.1%가 직원 4명 이하인 영세 사업장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곳이 사라지면 사업체 하나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 샘플을 고쳐줄 기술, 새벽까지 단추를 달아줄 사람, 갑자기 터진 수백 벌을 받아줄 생산칸 하나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봉제 공장 몇 곳이 사라져도 남은 업체에 맡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주문이 몰릴 때 공정 하나만 비어도 전체 납기가 흔들렸습니다. 원단과 주문이 준비돼 있어도 재단과 봉제, 단추와 마감 가운데 한 업체의 일정이 차면 다음 공정이 멈췄습니다. 과거에는 가까운 골목 안에서 빠르게 해결되던 일이 업체를 찾고 일정을 맞추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패션 유행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팔아야 할 옷이 며칠만 늦어져도 소비자는 이미 다른 상품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이르면 2, 3일 안에 움직이던 동대문의 시계가 공정 하나가 막힐 때마다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납기 불확실성이 커지면 거래처는 다른 공급처를 찾았고 일감이 줄어든 생산업체는 더 버티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옷을 만들던 공장뿐 아니라 물건을 팔던 도매점까지 하나둘 셔터를 내렸습니다. 2022년에는 동대문 상권의 약 2만 5천 개 점포 가운데 1만 개가 비어있다는 추산까지 나왔습니다. 무려 10곳 중 4곳이 공실이었던 셈입니다. 그제야 건물주들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조건을 꺼냈습니다.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물론 건물주가 자선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월세를 포기하더라도 관리비를 받고 점포에 불을 켜두는 편이 빈 점포가 드러나 건물 전체가 죽는 것보다 손해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빈 점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월세만 0원일 뿐 문을 여는 순간 관리비와 직원 월급이 나갔고 매대에는 팔릴지 모르는 옷부터 채워야 했어요. 무엇보다 도매거래와 유동인구가 약해진 복도에서는 임대료를 없앤다고 매출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거액의 권리금까지 얹어야 점포를 구할 수 있었지만 이제 공짜에 가까운 점포조차 기회보다 손실 위험으로 먼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셔터 하나가 내려갈 때마다 공실은 상권 전체에 이 건물은 끝났다는 신호가 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줄고 남은 점포의 매출도 흔들렸습니다.
새로 들어오려는 상인은 임대료보다 먼저 줄지어 내려온 셔터를 받습니다. 결국 동대문의 빈 점포는 임대료가 비싸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재단소가 급한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지, 어떤 봉제 공장이 새벽까지 작업할 수 있는지, 어느 도매상이 다음 유행을 먼저 알아보는지, 수십 년 동안 사람들 사이에 쌓였던 감각과 신뢰가 먼저 사라진 결과였습니다. 이 경험은 장부에도 남지 않았고 온라인 시스템에도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다시 거리를 채우고 건물에 불이 켜져도 과거의 동대문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빈 점포는 다시 채울 수 있지만 흩어진 기술자와 거래처를 다시 묶어 예전의 속도로 움직이게 만드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한때 동대문은 수천 명이 밤새 서로의 빈틈을 메우며 움직이던 거대한 시계였습니다. 지금 월세 영원 점포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불경기가 아닙니다. 건물과 점포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시계를 움직이던 사람과 신뢰는 이미 흩어졌습니다. 동대문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기억하던 방식의 동대문은 이미 끝났는지도 모릅니다. 한때 하루 최대 50만 명이 들끓던 동대문에 결국 월세 영원, 점포까지 등장했습니다. 거액의 권리금을 얹고도 들어가기 힘들었던 자리지만 이제는 관리비만 내고 쓰라고 해도 들어오겠다는 상인이 없습니다. 새벽 2시에도 사람을 밀치며 지나가야 했던 복도에는 불 꺼진 간판과 붓게 닫힌 셔터만 끝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사람만 다시 몰리면 동대문도 예전처럼 살아날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거리를 채웠고 카드 결제도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돌아왔는데 이곳에 다시 돈을 걸겠다는 상인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동대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때 모두가 탐내던 자리가 왜 이제는 월세를 없애도 아무도 선뜻 들어오지 않는 곳이 된 걸까요? 동대문에 늘어선 빈 점포만 봐서는 지금 벌어진 몰락을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곳은 애초에 옷을 진열해 파는 평범한 시장이 아니었어요. 전국의 유행을 밤새 찍어내고 해가 뜨기도 전에 전국으로 쏟아내던 거대한 생산 기계였습니다. 모든 공정을 지휘하는 대기업도 옷 한 벌을 통째로 완성하는 초대형 공장도 없었습니다. 대신 원단 가게와 재단소, 봉제 공장과 부자재 점포, 도매상과 용달차가 불과 몇 킬로미터 안에 거미줄처럼 엉켜 있었어요. 사장고 달랐고 장부도 따로였지만 옷 하나가 터지는 순간 시장 전체가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단이 쏟아지고 재단기가 굉음을 냈으며 밤새 뜯고 고친 상품은 다음날 곧바로 매장에 걸렸습니다. 다른 업체가 회의실에 모일 때 동대문은 이미 수천 벌을 찍어 전국으로 날려보냈고 기획부터 생산과 유통까지 이르면 단 2, 3일이면 끝났습니다. 여기에 밀리오레와 두타까지 올라서자 지방 소매상과 해외 바이어, 10대 소비자와 외국인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려들었고 새벽 3시에도 에스컬레이터 앞에는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지방 옷가게가 동대문에서 단 하루만 늦어도 다음 주 유행은 이미 경쟁자 매장을 뒤덮고 있었어요. 도매상 약 2만 5천 곳. 한때 연간 도매 거래 규모만 15조 원 이상으로 추산됐던 동대문은 전국의 옷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절대적인 관문이었습니다. 이곳을 거치지 않고서는 다음 유행도, 다음 장사도 잡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거대한 시장이 무너지기 직전 밤마다 전국의 유행을 실어 나르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나둘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게 줄어든 사람들 중 하나는 새벽마다 지방버스에서 내려 캐리어와 장부를 들고 복도로 뛰어들던 사입업자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옷을 사러 온 손님이 아니었어요. 오늘 밤 이들이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며칠 뒤 부산과 대구, 광주의 옷가게에 어떤 상품이 걸릴지가 결정됐습니다. 늦게 도착하면 인기 상품을 빼앗겼고 한 점포에서 물량을 못 구하면 건물과 골목을 옮겨다니며 같은 옷을 찾아야 했습니다. 첫 차가 뜨기 전까지 주문을 끝내지 못하면 다음 일주일 장사를 경쟁자에게 통째로 내줄 수도 있었습니다. 붕괴의 첫 신호는 폐업 공고보다 먼저 밤버스와 복도에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발주가 퍼지자 지방 소매상들은 신상품 사진과 가격을 휴대전화로 확인하고 곧바로 주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밤새 점포를 돌며 첫 차와 싸울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도매상들은 복도가 비어도 주문만 들어오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문이 화면으로 옮겨간 순간 동대문은 손님만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점포를 돌며 상품을 고르고 물량을 묶어 전국으로 흘려보내던 거래의 중심까지 잃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외국인 고객이 동대문 상인 매출의 30에서 40%를 차지할 만큼 관광객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옷 한두 벌을 사는 관광객과 매일 수백 장씩 지방 매장으로 보내는 사입업자는 시장에서 맡은 역할부터 달랐어요. 여기서 더 이상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복도는 비어가는데 동대문에서 생산된 옷의 주문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품은 온라인에서 수천 장씩 팔려나갔습니다. 시장에서 손님만 사라졌을 뿐 생산은 계속됐어요. 같은 작업장에서 나온 옷도 어느 화면에 걸리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렸습니다. 이름 없는 도매점에 걸리면 평범한 보세 옷이었지만 인플루언서가 입으면 품절 상품이 됐고 온라인 브랜드가 라벨을 붙이면 자체 제작 신상품으로 팔렸습니다. 플랫폼 첫 화면에 노출된 순간 주문은 수백 장, 수천 장씩 폭발했습니다. 공장에서는 납기를 맞추려고 밤새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옷은 동대문이 만들었고 주문도 동대문 공장으로 쏟아졌어요. 정작 돈이 쌓이는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댓글과 회원 정보, 구매 기록과 재구매 데이터는 모두 소비자 접점을 가진 판매자가 가져갔습니다. 상품이 성공하면 온라인 브랜드의 이름값이 올라갔고 주문이 끝나면 공장에는 다음 일감을 기다리는 재봉틀만 남았습니다. 반대로 유행이 빗나가면 남은 원단과 미수금, 급하게 늘린 인건비는 생산 현장이 뒤집어섰습니다. 성공의 과실은 화면이 가져가고 실패의 비용은 골목이 떠안았습니다. 동대문은 대박 상품을 만들면서도 배박의 주인이 되지 못한 거예요. 온라인 판매자에게 넘어간 주도권을 되찾을 방법은 간단해 보였습니다. 동대문도 직접 온라인으로 나가면 됐어요. 도매상들은 상품 사진을 찍어 올렸고 일부 상인은 쇼핑몰을 열었으며 건물마다 주문과 배송을 하나로 묶겠다는 계획도 쏟아졌습니다. 온라인 채널만 열면 사라진 거래처와 새벽 시장의 속도를 한꺼번에 되찾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어요. 주문은 실제로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결제 버튼이 눌린 다음부터였어요. 주문서에는 같은 검은 원피스 10장이 찍혀 있었지만 어느 점포에서는 17번 상품이었고 다른 점포에서는 여름 신상으로 불렸습니다. 재고가 남았는지 확인하려면 다시 전화를 돌려야 했고 여러 건물에서 옷을 모은 뒤 사람이 직접 수량과 주문서를 맞춰야 했습니다. 온라인 주문 한 건을 끝내기 위해 새벽 시장의 발품이 그대로 반복된 거예요. 동대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옷을 만들었지만 수천 개 업체를 하나의 주문망으로 묶을 공통 규칙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주문 창구는 생겼어도 그 뒤의 시장은 여전히 따로 움직였어요. 그 연결을 정비하는 사이 더 되돌리기 어려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실제 옷을 만들어주던 생산업체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본계는 화려한 쇼핑몰이 아니라 간판도 제대로 없는 작은 작업장에서 먼저 시작됐어요. 온라인에서 대량 주문이 터지는 상품이 있어도 모든 작업장에 꾸준한 일감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소 소량 주문으로 버티던 영세 공정업체들은 일감이 끊기는 순간 버틸 여력이 없었습니다. 직원 서너 명으로 버티던 재단소와 봉제 공장, 단추와 마감 작업을 맡던 공정업체의 불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2023년 실태조사에서 의류봉제업체의 84.1%가 직원 4명 이하인 영세 사업장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곳이 사라지면 사업체 하나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 샘플을 고쳐줄 기술, 새벽까지 단추를 달아줄 사람, 갑자기 터진 수백 벌을 받아줄 생산칸 하나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봉제 공장 몇 곳이 사라져도 남은 업체에 맡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주문이 몰릴 때 공정 하나만 비어도 전체 납기가 흔들렸습니다. 원단과 주문이 준비돼 있어도 재단과 봉제, 단추와 마감 가운데 한 업체의 일정이 차면 다음 공정이 멈췄습니다. 과거에는 가까운 골목 안에서 빠르게 해결되던 일이 업체를 찾고 일정을 맞추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패션 유행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팔아야 할 옷이 며칠만 늦어져도 소비자는 이미 다른 상품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이르면 2, 3일 안에 움직이던 동대문의 시계가 공정 하나가 막힐 때마다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납기 불확실성이 커지면 거래처는 다른 공급처를 찾았고 일감이 줄어든 생산업체는 더 버티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옷을 만들던 공장뿐 아니라 물건을 팔던 도매점까지 하나둘 셔터를 내렸습니다. 2022년에는 동대문 상권의 약 2만 5천 개 점포 가운데 1만 개가 비어있다는 추산까지 나왔습니다. 무려 10곳 중 4곳이 공실이었던 셈입니다. 그제야 건물주들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조건을 꺼냈습니다.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물론 건물주가 자선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월세를 포기하더라도 관리비를 받고 점포에 불을 켜두는 편이 빈 점포가 늘어나 건물 전체가 죽는 것보다 손해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빈 점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월세만 0원일 뿐 문을 여는 순간 관리비와 직원 월급이 나갔고 매대에는 팔릴지 모르는 옷부터 채워야 했어요. 무엇보다 도매거래와 유동인구가 약해진 복도에서는 임대료를 없앤다고 매출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거액의 권리금까지 얹어야 점포를 구할 수 있었지만 이제 공짜에 가까운 점포조차 기회보다 손실 위험으로 먼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셔터 하나가 내려갈 때마다 공실은 상권 전체에 이 건물은 끝났다는 신호가 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줄고 남은 점포의 매출도 흔들렸습니다. 새로 들어오려는 상인은 임대료보다 먼저 줄지어 내려온 셔터를 봤습니다. 결국 동대문의 빈 점포는 임대료가 비싸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재단소가 급한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지, 어떤 봉제 공장이 새벽까지 작업할 수 있는지, 어느 도매상이 다음 유행을 먼저 알아보는지, 수십 년 동안 사람들 사이에 쌓였던 감각과 신뢰가 먼저 사라진 결과였습니다. 이 경험은 장부에도 남지 않았고 온라인 시스템에도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다시 거리를 채우고 건물에 불이 켜져도 과거의 동대문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빈 점포는 다시 채울 수 있지만 흩어진 기술자와 거래처를 다시 묶어 예전의 속도로 움직이게 만드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한때 동대문은 수천 명이 밤새 서로의 빈틈을 메우며 움직이던 거대한 시계였습니다. 지금 월세 영원 점포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불경기가 아닙니다. 건물과 점포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시계를 움직이던 사람과 신뢰는 이미 흩어졌습니다. 동대문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기억하던 방식의 동대문은 이미 끝났는지도 모릅니다.